안녕하세요. 하루에 한 챕터씩 책을 리뷰해드리는 리뷰와이즈 채널 강성문입니다. 오늘은 꽤 따뜻함을 느끼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옷깃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이 이제 제법 좀 봄이 가까이 왔음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긴 겨울도 다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봄처럼 화사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최근의 역사서술의 흐름은 지구를 21개의 기후대로 나누고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려고 했었던 이븐 할둔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의 그 페르시아 전장사와 펠로폰네소스 전장사를 통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의 이야기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천의 사기를 통해 좀 더 확대된 중국사를 살펴보았죠. 약간 더 넓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차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폈던 이븐 할둔은 역사학의 케파를 인류의 경제까지 늘렸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아마 인류사의 시초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븐 할둔이 가지고 있었던 제반 자료들이 너무나도 빈약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과학적인 논증보다는 제한된 자료들을 가지고 추론하는 방법에 의존을 하다 보니 제공하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보았던 레오폴트 랑케는 서구의 역사를 정리를 했죠. 사실 랑케는 서구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학자로서 서구의 위대함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듯 집착에 가깝게 서구의 역사를 연구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보았던 마르크스는 역사학을 연구했다기보다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인류의 역사는 이것으로 관통된다 라고 여기는 그 인류 역사의 이론으로서 유물론을 주창했었던 사람입니다. 박은식, 신채호, 백남훈이라든지 아니면 E.H. 카 등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역사학의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박은식이나 신채호 선생이나 아니면 백남훈 선생 같은 분들은 민족사학의 대가로서 민족의 사학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E.H. 칸은 역사 연구의 방법론을 연구했던 사람이지 역사 자체를 연구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조금 논외의 사항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논외로 밀어놓고 역사의 연구 범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이틀 전에 살펴보았던 슈팽글러와 아놀드 토인비였어요. 그들은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반대하면서 서구 문명 우선의 역사관이 아니라 문명 단위의 역사 연구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문명들을 문명 단위로 이 문명은 어떻고 저런 문명은 어떻고, 그러니까 인류가 바로 전 단계까지 발전시켜왔던 사람이 바로 아놀드 토인비와 슈팽글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은 도시국가에서 한 국가로, 그리고 한 국가에서 하나의 문명 단위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역사 연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유시민 작가가 역사에서 물론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원 전에는 어떤 역사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동양에는 어떤 역사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븐 할둔이 있었고, 15, 16세기에 이븐 할둔, 그리고 17, 18세기에 랑케, 그리고 20세기, 19, 20세기를 향유했던 유물사관의 대가 마르크스,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까지의 그 민족의 역사를 정리했었던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백남훈,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인류의 문명사를 연구했었던 아놀드 토인비까지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기에 따라서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역사의 인식 또한 넓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스펙트럼으로 목차를 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현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놀드 토인비도 마지막 14권까지 완성됐던 게 이제 1950년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95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역사의 연구가 발전되어 가느냐? 문명사에서 한 걸음 더 뛰어넘어서 인류사를 연구하는 시류가 득세하게 됩니다. 인류사.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기술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원래 역사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예요. 앞에도 이제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정통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예, 과학자 출신이에요. 역사의 흐름을 과학기술과 연계해서 설명하려고 한 현대 역사학의 그러니까 현대 역사학의 시조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는 과학자가 쓴 역사학 도서입니다. 그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생리학과 조류생태학, 그리고 진화생물학과 생물지리학, 문화인류학 등을 연구한 과학자이며 작가이며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가 지은 총균세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대여순위 1순위에 뽑히기도 했었던 유명한 책입니다. 화제작이죠.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가 다른 것은 총과 균과 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각 대륙의 역사와 문명이 불평등한 발전 속도를 보이는 이유는 인종이나 역사적 요인이 아니라 지리 환경적 요인이 크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예요. 그는 인류의 문명을 비교 분석하면서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역사학자의 기본적인 그런 전통적인 입장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역사학의 연구를 돕는 곁가지 학문 정도로 여겨졌었는데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아예 역사학에다가 과학을 그냥 확 접목시켜버려요. 마치 접붙이게 하는 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역사학을 풀어나갑니다. 그것이 기존의 역사학자들과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농경이 발생할 때, 자, 인간이 원래는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흡렵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흡렵 생활을 했던 인간이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농업혁명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농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농경이잖아요. 농경. 그런데 이러한 농경이 발생할 때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은 식물의 작물화가 필요한 거예요. 농경이 있으려면 농사를 지을 식물이 필요하잖아요. 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자를 심어서 다시 싹을 틔워가지고 장성해가지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작물화가 가능한 식물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게 농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작물화가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농사지을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인력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뭔가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비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가축이었어요. 가축.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아니면은 노새, 나귀 이런 것과 같이 뭔가 인간의 농사지음에 들어가는 수고로움과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가축이 필요했는데 그런 가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농경사회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빨리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농경사회로 타 지역보다 더 빨리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왜죠? 자신이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만한 식량들이 이렇게 작물들이 있어요. 이미 토착 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착 식물들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밭을 갈아엎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파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배에 부릴 수 있는 그런 가축용으로 기를 수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개체수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을 이용해서 좀 어떤 다른 지역들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빠르게 농경사회로 진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축들과 그리고 또한 세련된 그런 농기구들과 그러한 것들을 발명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이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뭐가 생기죠? 잉여 생산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넘치게 그렇게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은 무엇을 야기시키냐면은 이 잉여 생산물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양산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굳이 내 땀을 흘려가지고 땅을 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주계급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급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느냐?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농기구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기구의 개발이라든지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도로 발달시켰던 그러한 기술 개발의 측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무기였어요. 무기. 이들이 무기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발전을 거듭하면서 총기 시대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 생산성의 극대화를 이뤄냈던 것은 뭐냐면은 철기의 발명이었습니다. 거기서 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쇠를 농기구에만 이용한 게 아니라 무기에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살촉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화살을 여러 번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사가 가능한 석궁이라든지 그런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석궁이 발전되면 뭐가 되느냐? 총이 되는 거예요. 총이 되는 거예요. 그 총을 가지고 이제 그 잉여 생산물에서 출발해가지고 총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총을 가지고 정복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가진 자는 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정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총을 가진 국가가 식민지를 양산하게 되고, 식민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점점 더 대형 국가화 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구 문명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비생산 계층들이 무기를 발명하면서 나라의 힘이 키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약한 나라들을 정복함으로써 대형 국가의 길을 걸어갔다. 이것이 바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주창하는 그러한 문명의 불균형, 그러니까 문명의 발전의 불균형을 야기한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를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연한 것이죠. 누군가 계획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그 땅에 살게 됐고, 그 땅에서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지주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지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발명하게 되고 힘을 갖게 되었다. 모든 것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동물의 가축화, 농경사회를 이루었던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가축화와 그리고 식물의 작물화. 이것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어떻냐라는 거를 또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고립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의 가축과 식물의 작물화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면은 횡으로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같은 기후대를 타고서 이렇게 횡으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물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려면 어떻게 해요? 같은 기후대에 속하면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으로 뻗어 있는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 농경의 급속화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굉장히 빨랐어요. 예. 같은 기후에 따라서 거의 같은 작물을 쫙 연쇄적으로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농경 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 유럽 대륙과 그리고 또한 아시아 대륙이 굉장히 부강한 그러한 주체로, 역사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빌미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북으로 축을 이루는 기후대가 있어요. 그 대륙이 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는 남북으로 뻗어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도 남북으로 뻗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뭔가 이렇게 농경사회가 전파돼야 되는데 기후대가 다르니까 자라는 작물의 종류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는 동물의 그 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농경사회가 진출을 하려고 해도 어느 때는 엄청 덥고 어느 때는 엄청 춥고, 그러니까 작물의 통일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폐쇄성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기후대에 따라서 폐쇄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잘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더디게 전파가 되니까 문명의 발전 속도도 느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느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이거를 고립도라고 설명을 해요. 고립도. 즉 동서로 축을 이루는 유라시아 대륙은 고립도가 낮아서 동물화와 작물화, 그리고 무기와 기술이 타국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활발한 교역을 이룸으로써 다양성을 갖추게 되었죠. 반면 상대적으로 고립도가 높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문명의 전파가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어져서 나오는 것, 동물의 가축화와 더불어서 야기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병균입니다. 병균. 동물들의 몸 가운데에 병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가축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죠. 그러니까 이 가축들이 지니고 있는 병원균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의 그런 질병들에 굉장히 익숙해진 이 사람들은, 이 유라시아 대륙 사람들은 질병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 때문에 뭔가 이렇게 몰살당하는 일이 적었어요. 물론 유럽에서 19세기에 패스트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지고 몇 천만 명 수준으로 죽어나가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횡으로 뻗어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아프리카 대륙은 가축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도 그만큼 적고, 그러면은 내성이 쌓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인체에 해로운 균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 한 예를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예를 드는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그 두 가지 예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스페인군 168명이 잉카 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잉카 제국의 군인의 숫자가 8만 명이 넘었습니다. 168대 8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8만이 이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잉카 제국이 이제 넘어질 대로 넘어져가지고 군인들이 어리버리 하다가 죽는, 그러니까 그냥 당나라 군대이기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숫자는 잉카 제국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168명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가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축들에서 풍겨나오는 병원균이 잉카 제국의 사람들에게 병을 안겨준 겁니다. 그래서 병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병 때문에 잉카 제국이 멸망하게 된 단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예요.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콜럼버스가 인디안의 예를 듭니다. 콜럼버스가 미주 지역에 도착했을 때 미주 지역에 약 2천만 명이 넘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콜럼버스 사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을 때 미주 대륙의 인디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콜럼버스가 들어오면서 도입해온 가축들에게서 옮겨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2천만 명에 달하던 인디안 인구가 100년이 지나니까 무려 95%가 죽어나갑니다. 약 5%, 약 100만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질병이 인류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큽니다. 물론 그것은 가축과 접할 기회가 많았던 우연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었던 유럽 사람들의 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운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운명론적이고 굉장히 우연론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라고 하는 인류 문명의 차별적인 성장을 대변하는 세 가지 요인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한점을 뒀던 거는 저는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기 시대는 조금 더디긴 했어도 철기 시대로 다 이행이 됐거든요. 횡으로 가는 국가들도 말입니다. 어찌됐든 최종 기착지는 철기 시대였어요. 그리고 철기 시대에서 출발해서 그들도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더디긴 했지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그들에게 시간적인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쩌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좀 더 시간적인 기회가 주어지고 서방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침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들도 어쩌면은 서방 세계의 침공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길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죠? 균이에요, 균. 질병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내성도 생겼지만 가축에게서 옮는 이 질병을 어떻게 고칠 건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약제가 나와서 그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고대 인디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흑흑무책으로 병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병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문명의 차이를 이끌어내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문명의 그 차별적인 성장에 대해서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역사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전통적인 역사 견해를 과감하게 저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는 차이를 지니게 된다 라고 주창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들이댔었던 과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 여러분, 이 리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가졌던 그런 이론에 대한 과학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세한 설명, 그러한 것들에 굉장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역사학에 과학을 성공적으로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하기 용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 토착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불리한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응전할 수 있는 마음은 없었던 것일까? 아놀드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그런 열악한 환경을 응전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노력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지 않았는가? 뭔가 그들이, 그러니까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사람도 서구가 우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서구적인 우월주의가 뭔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총교세를 전체를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조금 서구 중심주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몇 가지의 대목이 있었어요. 예. 그도 결국에는 이 문명의 차이를 설명할 때에 서구 문명을 중심으로 설명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은 조금의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인물로서의 인간, 아니면은 주어진 환경에 흥응하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응전할 거리를 찾는 인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책 리뷰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은 역사의 역사 총평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 간단한 총평과 함께 다음 책에 대한 예고편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